2019년 1월 2일, 새해의 희망이 채 가시기도 전인 차가운 겨울이었습니다. 충청남도 서천의 한 조용한 마을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한 남성이 며칠째 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처음엔 그저 바쁜 일이 있겠거니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자 덜컥 겁이 났다고 하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서천군 장항읍의 한 단독주택에 도착했을 때 집은 불이 꺼진 채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인기척 하나 느껴지지 않는 집. 경찰은 강제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섭니다. 문을 열자마자 형사들의 뺨에 와닿은 것은 입김이 나올 정도로 싸늘한 공기였어요. 집 안의 보일러는 이미 오래전에 꺼져 있었고 집 안은 바깥보다 더 춥게 느껴질 정도였죠. 조심스럽게 집안을 살피던 경찰은 안방에서 이불에 덮인 한 남성을 발견합니다. 60대 남성인 그는 손목이 청테이프로 단단히 결박된 채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얼굴까지 옷가지로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명백한 타살, 현장 감식이 즉시 시작됐죠. 그런데 감식팀은 곧 기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잔혹한 범죄 현장에서 을에 나기 마련인 피비린내가 거의 나지 않았던 거예요. 대신 현장을 감돌던 것은 역하지도 그렇다고 향기롭지도 않은 정체 모를 시큼하고 달콤한 냄새였습니다. 바닥에 낭자한 붉은 액체, 당연히 혈흔이라고 생각했지만 분석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그 정체는 놀랍게도 피가 아닌 토마토 케첩과 마요네즈였죠. 범인은 왜 이런 기이한 행동을 했을까요? 혈흔의 냄새를 덮으려고 한 어설픈 시도였을까요? 아니면 수사팀을 조롱하는 그들만의 메시지였을까요? 당시로서는 그 의도를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범인은 케첩까지 뿌려가며 증거를 위장하려고 한 듯 보였지만 정작 범행에 사용된 회칼과 소형 망치는 현장에 그대로 버려두고 갔습니다. 치밀함과 어설픔이 기묘하게 공존하는 현장. 범인은 누구인가? 수사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죠. 피해자의 시신에서는 더욱 끔찍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머리에는 둔기로 여러 차례 맞은 상처가,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에는 무려 9군데의 깊은 자상이 발견됐어요. 이는 단순 살해를 넘어 죽기 직전까지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려고 한 고문의 흔적으로 보였습니다. 수사팀은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했어요. 피해자는 60대 남성으로 약 30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한 재력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자산 규모와는 정반대였죠. 그는 주변과 교류를 거의 끊은 채 은둔 생활을 했고 동네 사람들은 그가 부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를 정도로 매우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수십억 대의 자산가의 죽음. 범행 동기는 원한관계 혹은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으로 좁혀졌습니다. 피해자의 생활 패턴을 볼 때 외부인이 그의 재산을 알고 접근했을 가능성은 낮았어요. 수사망은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그의 재산 정보를 알만한 면식범, 특히 가족에게로 향했습니다. 피해자는 2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복잡했죠. 경찰은 가족들을 차례로 조사하던 중 한 명의 인물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바로 피해자의 아들, 당시 31살의 손 씨였어요. 손 씨는 사건 발생 직전 갑자기 일을 그만뒀고 그 이후로 그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가족들조차 그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죠.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고 현재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아들. 손 씨는 순식간에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릅니다. 경찰이 손 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그때 결정적인 단서가 포착됩니다. 살해당한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전국의 각기 다른 장소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범인은 스스로 자신의 동선을 경찰에게 알려주고 있는 셈이었죠. 카드는 마치 범인이 남기는 조롱의 메시지처럼 익산을 시작으로 서울과 인천을 거쳐서 전국 각지의 CCTV에 족적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카드 사용 내역이 찍힌 장소에 CCTV를 모두 확보합니다. 화면에 잡힌 남성은 30대. 경찰은 그가 용의자 손 씨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이 바로 아들이라는 비극적인 진실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CCTV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죠. 전국을 활보하는 아들 손 씨. 그의 곁에는 거의 항상 같이 움직이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 남자의 신원을 파악합니다. 그의 정체는 손 씨가 일하던 출장 마사지 업소의 업주, 34살의 신 씨였어요.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아들의 단독 범행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업주 신 씨는 어떤 역할을 한 걸까요? 그는 왜 자신의 가게 직원과 함께 직원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에 가담한 것일까요? 수사팀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손 씨의 과거가 드러났죠. 그는 과거 현주 건조물 방화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미 2차례나 실형을 살았던 전과자였어요. 2018년 7월 16일 포항교도소에서 출소한 그는 불과 2달 뒤인 9월 신 씨가 운영하는 남성 전문 출장 마사지 업소에 마사지사로 취업합니다. 신 씨, 그는 단순한 조력자였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비극을 함께 설계한 공범이었을까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손 씨는 신 씨의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며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족과도 단절된 손 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신 씨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정신적 지주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손 씨는 신 씨에게 자신의 모든 상처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불우했던 어린 시절, 부모에 대한 불만, 가족 문제, 그리고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아버지에 대한 증오까지. 특히 손 씨는 필라테스 강사로 새 출발을 하고 싶어서 스튜디오 창업 자금을 아버지에게 요구를 했지만 냉정하게 거절을 당하면서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를 위로하거나 말렸을 겁니다. 하지만 신 씨는 달랐어요. 그는 손 씨의 분노라는 불길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손 씨의 상처를 보듬는 척하면서 그의 뒤틀린 생각을 더욱 극단적으로 몰아갔죠. 신 씨는 손 씨에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네 진짜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이 한마디는 손 씨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신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이고 허무맹랑한 소설을 만들어냈죠. 너의 진짜 아버지는 네가 어렸을 때 집사라고 불리는 제3자에게 살해당했어. 그리고 지금 네 아버지 행세를 하는 그 사람은 그 집사의 지시를 받는 하수인일 뿐이야. 네가 그를 죽여서 진짜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지 않았을 이야기. 하지만 당시 손 씨는 신 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정신적으로 깊이 의존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 황당한 이야기를 단 하나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사실로 믿어버렸죠.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은 이제 가짜 아버지를 향한 복수심으로 변질됐고 살인은 정의구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이 30억 원대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신 씨는 그를 죽이고 재산을 절반씩 나누자 라며 본격적으로 범행을 제안합니다. 복수와 돈, 두 가지 목적이 결합되자 살인 계획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어요. 신 씨는 이때부터 자신을 살인 기술을 가진 전문 킬러라고 포장합니다. 그는 손 씨에게 사시미 칼, 즉 회칼을 잡는 법부터 목을 조르는 방법, 그리고 신체의 급소를 공격하는 법까지 상세하게 가르쳤어요. 심지어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살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의 링크까지 직접 찍어서 보내줬죠. 손 씨는 신 씨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으로 범행 도구를 하나씩 사들입니다. 시신을 훼손할 목적으로 보이는 타워 가위, 피해자를 결박할 포장용 면 테이프, 머리를 가격할 소형 망치, 그리고 범행의 핵심 도구인 사시미 칼과
자신의 지문을 숨길 라텍스 장갑까지. 범죄를 위한 준비는 신 씨의 지휘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손 씨가 구체적인 시신 처리 방법을 묻자 신 씨의 대답은 더욱 끔찍했어요. 살인하고 사체는 토막내서 버리면 된다는. 이들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한 인간의 존재 자체를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디데이는 2018년 12월 28일 금요일로 정해졌어요. 두 사람은 범행 당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손 씨의 원룸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범행 연습까지 마친 뒤 각자 범행 도구가 든 가방을 들고 아버지가 있는 충남 서천으로 향합니다. 오후 7시경 군산행 고속버스에 오른 두 사람은 밤 10시가 넘어 군산터미널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다시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아버지의 집 근처까지 이동했죠. 어느덧 시간은 밤 11시. 차가운 겨울밤의 어둠 속에서 두 남자는 조용히 범행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계획에 따라 먼저 움직인 것은 아들 손 씨였어요. 그는 먼저 아버지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이불을 덮은 채 엎드려 자고 있던 아버지를 향해 망설임 없이 준비해온 활칼을 휘둘렀죠. 손 씨는 아버지의 오른쪽 허벅지를 여러 번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무릎으로 아버지를 짓누른 채 청테이프로 입을 막고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어요. 아버지의 저항이 완전히 멈추자 양손을 청테이프로 결박한 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신 씨에게 들어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신 씨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집 안으로 들어섰죠. 그는 실신에 있던 피해자를 손 씨와 함께 방 한쪽으로 옮긴 뒤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훔칠 만한 금품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준비해온 와사비 가루를 손 씨에게 건넸어요. 손 씨는 이 와사비 가루를 주전자에 넣고 물과 섞은 뒤 의식을 잃은 아버지 얼굴에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끔찍한 고문이었어요. 이후 두 사람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 씨가 미리 준비한 밧줄로 아버지의 목을 졸라 끝내 숨을 끊었죠. 범행 후 두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증거인멸을 시도합니다. 신 씨는 범행에 사용된 회칼을 주방 싱크대 밑에 숨겼고 두 사람은 함께 케첩과 마요네즈를 시신 주변에 뿌려서 냄새를 없애려고 했어요. 방바닥에 핏자국과 발자국을 지우고 피 묻은 옷과 신발은 집 근처 농수로에 버렸습니다. 그들이 훔친 것이라고는 지갑에 있던 현금 4만 원과 신용카드 한 장이 전부였죠. 다음날 새벽 3시 두 사람은 범행 현장을 빠져나와 익산의 한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유유히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손 씨의 집에서 다시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죠. 아버지의 집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죄는 이렇게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니었어요. 신 씨의 머릿속에는 이제 막 시작된 서사의 다음 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살인으로는 만족할 그가 아니었죠. 존속 살해라는 선을 넘어버린 손 씨를 이용한 신 씨의 진짜 계획은 지금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뒤 신 씨의 원격 조종은 라인 메신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신 씨는 먼저 손 씨의 가족, 특히 어머니에 대한 살해 계획을 구체화하며 그의 복수심을 다시 자극했어요. 그는 수면제를 탄산음료나 주스에 섞는 실험을 해보라고 지시했고 만약 약이 통하지 않으면 강력본드를 묻힌 수건으로 입을 막아 제압한 뒤 살해하라는 믿기 힘든 수준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중단됐죠. 손 씨의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경찰이 알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겁니다. 서천 범행이 발각되었다고 직감한 신 씨는 즉시 계획을 변경했어요. 그의 목표는 이제 복수가 아닌 도주자금 마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연쇄강도 살인이었죠. 2019년 1월 1일 신 씨는 손 씨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돌아다니면서 킬, 즉 살인을 하라는 지시였죠. 손 씨가 죄 없는 인간들을 살생하는 것도 부모님이 바라는 일일까요? 라며 마지막 남은 양심의 가책과 망설임을 내비치자 신 씨는 죄인이 아니다. 강남 일대는 거의 불법 종사자들이니 악질이다. 라는 논리로 그의 죄책감을 지어줬습니다. 그는 손 씨에게 스스로를 영웅 킬러로 여기게 만들었고 슬픔이나 죄책감 같은 감정은 영웅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며 그의 정신을 계속해서 개조해 나갔죠. 신 씨의 조종 아래 손 씨는 첫 번째 추가 범행을 준비합니다. 1월 2일 신 씨가 보내준 마사지샵 소개 사이트를 통해서 서울 서초구의 한 마사지샵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예약을 했어요. 그는 범행 도구가 든 가방을 들고 예약 시간에 맞춰 가게에 들어갔지만 내부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피해자를 제압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하고는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신 씨는 손 씨를 질책했어요. 지금 가릴 때가 아닌데 아깝다. 칼 들고 위협하면 바로 꼬리 내릴 텐데. 라며 그의 소심함을 나무랐죠. 그리고 다음 범행을 위해 새로운 도구를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바로 호신용 스프레이였어요. 신 씨는 스프레이를 살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까지 보내줬죠. 다음 날인 1월 3일 손 씨는 다시 신 씨의 지시에 따라 강남의 한 왁싱샵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는 예약 시간에 맞춰 업소에 들어간 뒤 신 씨의 지시대로 피해자인 28세 여성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주먹으로 폭행했어요. 그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회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의 두 번째 시도 역시 살인 미수로 끝나고 맙니다. 손 씨는 신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안해. 번번이 이 모양이라 그냥 자수할까? 연이은 실패에 그 역시 심리적으로 흔들렸던 겁니다. 하지만 신 씨는 그의 자수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수하면 찐따 인생 살아야 하는데 네 친부모님 원하는 어쩔 거냐 라며 그의 복수심을 다시 상기시켰죠. 그리고 다음 타자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쑤시라는 지시와 함께 새로운 목적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인천이었습니다. 2019년 1월 3일 손 씨는 지시에 따라 인천으로 이동합니다. 1월 4일 내내 그는 범행 도구가 든 가방을 들고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돌아다녔지만 마땅한 범행 대상을 찾지 못했어요. 계속되는 실패의 신 씨의 지시는 더욱 구체적이고 잔혹해집니다. 그는 이제 손 씨에게 특정 오피스텔이나 빌라 앞에서 기다리다가 여성 또는 노인이 나오면 바로 강도살인을 하라고 지시했죠. 심지어 복면 강도가 편의점을 터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 링크를 보내주면서 일반 칼에도 저렇게 당하는데 네가 가진 사심이 앞에서는 누구든 시키는 대로 할 것이라며 그의 용기를 북돋았어요. 그리고 2019년 1월 5일 오후 1시 신 씨는 마지막 행동 지침을 내립니다. 그냥 생각 없이 보자마자 칼로 위협함과 동시에 바로 허벅지를 찔러 그리고 입을 막고 테이핑을 한 뒤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챙기고 바로 쑤셔서 죽여 2분 안에 끝내. 이 지시를 받은 직후인 오후 2시경 손 씨는 묵고 있던 모텔에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40분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빌라 앞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던 80대 노부부를 발견했어요. 그는 노부부의 뒤를 그대로 따라 집 안까지 들어갔죠. 그리고 신 씨가 지시한 그대로 끔찍한 범행이 실행됐습니다. 손 씨는 81세 남성 피해자에게 회칼을 들이대고 금품을 요구했지만 그가 대답하지 않자 허벅지와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어요. 그리고 비명소리를 듣고 작은 방에서 나온 그의 아내 역시 같은 방식으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손 씨는 집안을 뒤져 반지와 시계, 카드, 현금 7만 5천 원 등을 빼앗았어요. 그때 방 안에서 피해자들이 키우던 개가 짖자 그는 그 개까지 회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범행 직후 손 씨는 신 씨에게 보고했어요. 그의 메시지는 충격적이었죠. 근데 3킬이면 애완견까지 4킬? 총 징역 얼마나 뜰까? 3킬이면 쪽팔리진 않군.
살인을 게임 속 킬수 올리는 것처럼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신 씨의 반응은 더욱 경악스러웠어요. 그는 손 씨를 칭찬하면서 지금 10명은 기본이더라. 너의 실력을 보면 300킬 해도 안 걸릴 것 같다. 우리는 피라미 살인자들과는 급이 다르다. 라면서 그의 망상을 부추겼습니다. 손 씨는 이에 한 명을 죽였을 땐 긴가민가 했는데 노부부를 해보니 이제 감이 오네. 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죠. 신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 씨에게 훔친 신용카드들을 사진 찍어 보내게 한 뒤 이 카드는 식비용으로, 저 카드는 명품이나 문화상품권을 사는 사재기용으로 사용하라며 범죄 수익금 관리까지 철저하게 통지했어요. 그리고 다음 목적지로 부산을 지목하면서 추가 범행을 계속하라고 지시합니다. 2019년 1월 6일 신 씨의 지시에 따라 부산에 도착한 손 씨는 다시 범행 대상을 물색했어요. 그리고 한 마사지샵에 예약을 한 뒤 범행 도구를 챙겨서 그가 묵던 모텔을 나섭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늘부터는 5킬 목표, 무한으로 킬해라 라는 신 씨의 메시지가 맴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손 씨가 모텔을 나서는 그 순간 그의 광기 어린 질주를 멈춰 세운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밤낮으로 그의 뒤를 쫓던 경찰들이었어요. 그의 끔찍한 연쇄살인 계획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2019년 1월 6일 손 씨의 검거. 경찰은 즉시 이 모든 범행의 배후에 있던 공범 신 씨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흘 뒤인 1월 9일 서울의 한 빌라에서 배우 조종자 신 씨 역시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검거 초기 손 씨는 신 씨가 시키는 대로 공범의 존재를 숨기려고 했어요.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범행한 사람은 세계적인 킬러라는 여전히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한 허위 주장을 펼치기도 했죠. 하지만 계속되는 경찰의 추궁과 증거 앞에서 그는 결국 신 씨와의 관계와 범행의 전말을 모두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2019년 7월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손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공범 신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특히 신 씨는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대상을 지시하고 실시간으로 보고받는 등 단순 조력자가 아닌 사건의 핵심 공범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어요. 그리고 2019년 8월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죠. 재판부는 손 씨의 조현병 및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었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에 재판부는 손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배우 조종자 신 씨에 대해서는 서천의 첫 범행은 같이 범행한 것으로 인정을 했지만 그 이후의 연쇄 범죄들에 대해서는 손 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으로 판단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죠. 하지만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신 씨의 역할이 단순한 방조를 넘어 범죄 전반을 지배하고 설계한 공범이라는 주장이었어요.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갑니다. 2019년 12월 대전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두 사람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과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지시, 그리고 손 씨가 신 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통제받았던 정황 등을 근거로 신 씨의 행위는 단순한 방조가 아닌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 즉 공범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손 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모든 범죄의 공범으로 인정된 신 씨에게는 1심보다 10년이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0년 4월 대법원에서 두 사람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최종 확정됐죠. 영웅 킬러를 자처했던 아들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됐고 그를 조종했던 배우의 그림자 역시 기나긴 죗값을 치르게 된 겁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두 범인은
사회로부터 격리됐어요. 하지만 이 비극적인 사건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마지막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건 수사 중 아들의 손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 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가 생전에 작성해둔 유서 한 통이 발견됐어요. 그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아들 손 씨에게 물려주겠노라고.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무시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분노하여 아버지를 살해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남겨주려고 했던 겁니다. 아버지를 죽여서라도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던 아들. 그러나 그는 민법상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한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아버지가 남긴 30억 원대의 재산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어요. 광기 어린 복수극의 끝에 그가 얻은 것은 감옥살이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폐륜의 굴레뿐이었죠.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고요한 밤에서 조용히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